이 여성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소설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래거가 생각났습니다. 그 실제적 현장을 보여주는 리얼 드라마입니다.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65권입니다.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을 읽고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B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대작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했던 작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뽑았다기보다는 제목을 보고 뽑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뭔가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제목이잖아요. 폭넓은 공감을 일으킬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이따 작가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페터 한트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작가 제목을 짓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연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관객 모독 같은 작품도 제목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더구나 지난주 넙치지옥에서 힘들게 빠져나온 터라 저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뷰를 정리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어떤 작가의 어떤 세계를 만났는지 작가 소개 후에 풀어보겠습니다. 페터 한트케는 오스트리아 작가입니다. 1942년 오스트리아 케른텐주 그리펜에서 태어났고요.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19살에 그라츠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서 23살에 수료했지만 법학자의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료한 해에 첫 소설 말벌들이 독일 주어캄프 출판사에서 채택되었거든요. 페터 한트케는 그 해에 영국 배우 립가르트 슈바르츠와 결혼했고 평생 작가로 살면서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페터 한트케가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낸 계기는 1966년 미국 프린스턴에서 개최된 4.7그룹 회합에 참석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트케는 당시 주류 문학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같은 해 발표한 희곡 관객 모독과 다른 언어극은 전통적 연극 형식을 파괴한 과감한 실험작이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페터 한트케는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969년에 딸 아미나가 출생한 후 한트케는 파리로 이주하였습니다. 1971년에는 독일 쾰른으로 또 이주했는데 그때 부인과 결별하고 미국으로 강연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해 말 어머니가 약물 복용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와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소망 없는 불행, 아이 이야기 두 작품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한트케는 1991년에 두 번째 부인 소피와 결혼했고요. 파리 근교에 정착해서 지냈습니다. 카스파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 긴 이별에 대한 짧은 편지, 소망 없는 불행, 시 없는 인생, 왼손잡이 부인, 아이 이야기, 반복, 어떤 작가의 오후, 권태에 관한 에세이, 모라비아 강의 밤 등 한트케는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글을 썼습니다. 일부 작품만 언급한 것인데요. 이 중에도 흥미로워 보이는 제목이 참 많지 않나요?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상, 게오르크 비이너상, 잘츠부르크 문학상, 브레멘 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65권 소망 없는 불행 외에 233권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 306권 관객 모독으로 페터 한트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소망 없는 불행, 아이 이야기 두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오히려 아이 이야기가 좀 더 길어요. 오늘은 그냥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 작품씩 작품의 내용과 제가 포착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망 없는 불행입니다. 뒤에 나올 아이 이야기도 그렇고 페터 한트케의 많은 작품들이 그렇듯이 이 소설은 실제 작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그 전해에 어머니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작가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에 대해 글을 써야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얼빠지고 말문이 막힌 상황이었죠. 소설을 쓰는 시점은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7주가 지난 시점이라고 소설 초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자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어머니의 탄생 배경부터 자서전식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어머니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없는 예정된 섭리 가운데 자랐답니다. 하지만 영리하고 본성이 재기발랄한 데다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의 운명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나 봅니다. 어머니는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의식, 발전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죠. 하필 당시는 히틀러 독일이 위세를 떨치던 전쟁의 시대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험 속에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삶의 형식, 타입, 리듬이 주도하는 시대였어요. 각 사람의 개성은 인정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절에 나의 어머니는 특히 독서를 통해 자의식을 강화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여성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인기는 있었을지 몰라도 불가피하게 삶에 순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죠. 어머니는 소망 없는 불행 속에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한편 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죽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소위 신경쇠약증이란 명명한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심한 두통을 앓고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이성을 아주 잃기 전에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이 여성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다른 여성들에 비해 독특한 삶의 조건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개성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산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긴 하지만 소설적 주인공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녀만의 치열한 깨달음이나 내면이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이 책은 절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철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삶을 산 한 여성에 대한 책이고 그 여성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쓴 작가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소설은 어머니의 자서전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글쓰기의 본질에 대한 성찰, 넓게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중요한 축으로 들어가 있는 소설입니다. 화자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경악의 순간, 비현실적인 감정이 치미는 순간을 표현하고 싶다는 게 작가에게는 글쓰기의 중요한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자의식적인 내용이 중간중간에 서술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언어로,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생생함과 강렬함이 사라지고 그것이 완결된 사건으로 차갑게 처리되지 않습니까? 다소 미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화자는 가난이 표현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궁핍이란 것은 매우 구체적인 비참함인데 가난은 주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입에서 어린 시절과 관련된 말로 쓰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소설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발췌해뒀던 한 부분을 인용해 볼게요. 언어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인간을 구원해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감정을 차갑게 만들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얼음 위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닐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문학적 언어를 통해 신속하고도 피상적으로 처리해버리는 데에는 얼음처럼 냉혹하고 붕괴할 만큼 외람된 형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한트케가 말한 것과 통하는 부분이 있죠. 페터 한트케는 독자적 개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강한 자의식을 가졌던 작가입니다. 그러니 그의 어머니의 삶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보면 어머니의 삶을 뭔가 문학적으로 극적이게 표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약간의 허구적 요소를 첨가했겠죠. 실제로 많은 자전적 소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작가는 어머니의 자살을 하나의 사건으로 재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가가 실제로 취한 집필 방법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들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서술하는 형식들을 모색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사실로부터 멀어지고 어머니가 지워져 가는 것을 발견했대요. 형식을 더 의식하게 되는 바람에 그랬겠죠. 가령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극적인 요소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서술 형식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어머니에 대한 사실들 중 취사 선택하여 넣기로 방식을 바꾸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에 대한 사실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소설에서 작가가 상정한 형식은 자서전 형식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끝부분에는 심지어 어머니와 관련된 단편적인 사건이나 느낌을 나열식으로 기록하면서 마칩니다. 이런 책이다 보니 처음 이 소설을 읽어나갈 때 저는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별로 특별할 건 없는 여성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쓴 거지?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제가 실망했던 게 그 여성의 이야기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극적이지 않은 방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흥미진진하게 풀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살을 할 만큼 소망이 없는 상태를 좀 더 부각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하지만 바로 거기에 작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조금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 있어 새로운 차원의 작품이었습니다. 글쓰기 본질에 대한 작가의 자의식을 소설의 형식과 내용에 반영시킨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짠한 마음도 들었던 게 작가가 어머니를 잊혀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정리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런 작품으로 남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아이 이야기지만 사실 이 책은 아이를 키우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라고 지칭되어도 이 작품 역시 작가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전적인 소설을 넘어 거의 에세이 같은 글이랄까요? 워낙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나타내기 때문에 소망 없는 불행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작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전쟁 중에 만났던 첫사랑이었습니다. 독일 나치 단원으로 유부남이었어요. 작가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는 다른 독일 하사관과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요. 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앞작품에서 보았듯이 그의 어머니는 51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이 소설에 나온 표현으로 보면 그에게 가족은 끔찍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연히 기대했던 세 가지가 있었으니 운명적인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자유를 보장하는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딸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내와는 불화의 연속이었죠. 아내는 아이가 어릴 때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갔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홀로 딸을 키우는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그렇고 세 가지 기대했던 것 중에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가라는 직업이 다행히 아이를 키우면서도 병행 가능한 자유로운 직업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시각각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남자가 아이로 인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실제적 현장을 보여주는 리얼 드라마입니다. 과연 남자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그는 적어도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투철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거주 환경, 또래, 학교, 선생님을 신경 쓰는 모습이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생활 리듬을 아이에 맞춰야 합니다. 일반 주부라 해도 이 총체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에도 걸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혼자 키우는 데다 작가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가 있고 거기 몰두해야 하는 직업인 거죠. 예술과 현실 육아 사이에서의 그 스트레스.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남자는 어느 순간 그 죄를 아이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심하게 손을 대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이가 아닌 스스로를 바라보며 남자가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은 바로 아이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없으면 영감도 없고 작품 활동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대작을 구상하지 못하고 간단한 소품들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 예민하고 새침한 아이를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보는 시각도 갖게 되었어요. 교육에 대해, 사회적 존재인 아이를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에 대해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어떻게 끝날까요? 남자가 한 시인의 말을 빌려 아이를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소설도 문학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내용을 기술적으로 재구성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역시 작가에게는 문학적 작품성보다 표현해내고자 했던 순간들을 현시해내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은 자칫 그냥 평범하고 밋밋한 얘기로 끝나버릴 위험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한특혜의 작품이 인정받는 이유는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썼기 때문일 겁니다. 문학적 미숙함이 아니라 의도된 치열한 글쓰기였던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아이 이야기가 소망 없는 불행에 비해 더 공감되고 잘 읽히지만 더 치열한 자의식이 담긴 소망 없는 불행이 더 한특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망 없는 불행에 나오는 작가의 분신보다 아이 이야기에 나오는 작가의 분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두 방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보는 눈과 아이를 돌보면서 외부 현실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거죠. 그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어지럽고 답답했을지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요.
아버지의 약함과 아버지의 강함을 모두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에세이틱한 소설이어서 더 진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재현입니다. 저는 한특혜의 글쓰기 방식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재현의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허구적인 요소와 문학적 기술을 가미한 작품을 내놓으려 한다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나 느낌을 그 놀라움의 상태 그대로 재현해내고 싶었던 게 그의 글쓰기 욕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의 작품을 읽으면 어떤 잘 빚어진 이야기보다 한특혜를 만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도 저에게는 그렇게 남았습니다. 다음 책은 B세트에서 네 번째로 만나는 헤세이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지와 사랑으로 된 제목으로 읽었던 작품이에요. T와 F? 여러분은 나르치스 쪽이신가요? 골드문트 쪽이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네요. 헤세이 책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이 책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헤세왈, 이 소설은 내 성장기 체험이 고스란히 담긴 내 영혼의 자서전이랍니다. 성장기 체험 하면 헤세죠. 이 작품에는 헤세식의 어떤 예리한 통찰이 들어있는지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재밌게 읽고 오겠습니다. 냉커피 마시면서 책 읽기 좋은 계절이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